걱정 마. 이 집에는 돈밖에 없어. 또 많이 사면 돼. 영감이 문제야. 나는 어째야 되느냐고. 들어도 뭔 소린지 모르는 배치야. 그저 멀금멀금 웃기만 해. 그 짐덩어리가 싫어. 어서 시설로 보내고 내가 명실공히 이 집안 주인이 돼야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수담입니다. 오늘은 김지연 작가님의 휴면 준비했습니다. 작가님의 등단 50주년을 기념하여 출판된 단편 선집 산가시네에 수록된 소설입니다. 작가님은 1967년 매일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시면서 등단을 하셨습니다. 작가님의 소설 중 이승의 한생 1, 2를 낭독해드렸어요. 오늘의 소설 휴면은 시어머님들의 채증을 내려줄 시원한 소설이 될 것 같습니다. 결코 결말이 뻔히 눈에 보이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끝까지 들어야 막혔던 숨을 토해낼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휴면 김지연 3월 초순경인데도 기후는 4월 중순께의 한 봄처럼 따뜻하고 화창했다. 온난화로 열대 과수가 제주도가 아닌 충청도나 강원도로, 남쪽 지역의 대나무나 감나무가 서울을 넘어 38 이북의 북쪽에서도 솟구친다니 오래지 않아 국토가 아열대로 전환될 것이라 강 여사는 헤아려 본다. 뿐인가 삼면 바다의 어종도 열대어로 농산물의 종류도 달라지면서 더불어 그 속에 논이는 인간들의 식성이나 취향에도 필히 변화가 초래되어 새로운 DNA의 생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도 해본다. 특별한 계기가 있어 이러한 상념들이 떠오른 것은 아니라 드라마를 보다가 광고 타임에 무심코 정원으로 눈을 돌리는 과정에서 스친 것이다. 그렇다고 마당의 나무들 잎새가 유독 파랗고 노란 햇살이 정원 가득 넘쳐서 열대림 같으다 느껴서도 아닌데 바람결이 지나가듯 문득 뇌리를 스친 것이다. 그녀는 입 가림도 없이 커다랗게 입을 벌려 아 소리내어 긴 하품을 한다. 한껏 벌린 이바기가 당기듯 불편하고 눈 귀로 눈물이 비죽여진다. 기도와 식도가 큰 하품으로 부풀려져서인지 자녀 하품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그녀는 두 팔을 위로 뻗어 기지개를 켠다. 화면 속 광고는 끝나고 드라마는 다시 시작되어 결말이 뻔히 눈에 보이는 줄거리에 기계 같은 배우들의 몸짓이지만 여사는 그냥 눈을 떼지 못한다. 심심하고 한가롭고 늘어진 시간 때문인가 졸음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고 싶은 일도, 먹고 싶은 의욕도, 가고 싶은 곳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고 그냥 언제나처럼 거실 바닥에 혹은 소파에 퍼지르고 앉은 채 시선만 화면에 받고 있을 뿐이다. 외롭다거나 짜증난다거나 슬프다거나 기쁘다거나 하는 감정의 기복도 없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지만 재반사에 육신과 정신을 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끼니 때가 되면 습관처럼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욕실에서 생리적인 배설을 하고 소파에서 멍하니 TV를 보다 남편이나 아들이 거실을 지나며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하면 역시 돌아보고 고개만 끄덕인다. 그들이 집을 나갈 때 자리했던 소파나 거실 바닥에 온종일 그대로 붙박힌 듯 놓여져 변함이 없다. 달라진 것은 그들이 외출할 때 거실 안으로 들이치던 햇살이 그들이 돌아올 땐 어둠이 내려 있거나 형광등 불빛이 거실 가득 쏟아져 있을 뿐이다. 꽃놀이를 다녀온 아들 내외에게 재미있었느냐, 친척집 혼사에 다녀온 남편에게
신부가 예쁘더냐 물어보는 인사치레도 없고 돌아온 가족들 역시 벙어리들처럼 말이 없다. 그래도 서로 간에 불편하지 않고 하루에는 저문다. 남편과 아들 내외와 여사, 네 가족 중에 그래도 그녀에게 한마디씩 말을 건네는 사람은 아들이다. 식사 후에도 다시 거실에 TV 앞에 하염없이 앉아있는 그녀에게 어머니, 이제 좀 편안하십니까? 푹 쉬십시오. 그간 너무 많이 일하셨어요. 하면서 참으로 가끔은 여자의 어깨를 안마도 해주면서 말을 붙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 순간은 지극히 짧고 서둘러 며느리가 재촉하는 2층으로 올라가고 남편은 아래층의 안방에서 혼자 TV를 본다. 거실과 안방과 2층의 거실에서 TV 소리만 간간히 집안에 흐를 뿐 밤시간은 적막강산이다. 낮이라고 다를 것은 없지만 그래도 주방을 드나드는 며느리의 슬리퍼 끄는 소리며 주스를 만드는 믹서기의 소음이며 분재 만들기로 정원을 들락거리는 남편의 부지런한 발소리와 현관문 여닫 끼는 소리로 그래도 사람이 살고 있는 생동감은 있지만 그것도 잠깐일 뿐 집안은 온종일 절간 같으다. 더욱이 큰 길과 멀리 떨어진 산자락에 위치한 호젓한 양옥이어서 차소리도 호객 소리도 없어 더욱 적막하다. 여사는 북박힌 듯 앉았던 거실 바닥에서 몸을 일으켜 정원으로 향한 거실의 창을 드르륵 민다. 집안의 공기를 환기시키겠다거나 밖의 날씨가 유난히 화창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음미해 보겠다거나 그런 기산으로 벽면 전체를 점한 커다란 유리문을 활짝 연 것은 아니었다. 오전 10시경 그 시간쯤은 의뢰이 거실 문을 열어놓는 그녀의 오랜 습관 때문이다. 하얀 커튼이 바람결에 거실 안으로 펄럭이며 밀려들더니 잦아들었다. 정원의 잎새들은 움직임이 없는데 바람이 있었던 듯 커튼은 연속적으로 한들거렸다. 거실을 마주한 정원의 앞면에는 30여 평 남짓한 채마밭이 있고 둘레에는 야채밭의 방벽이듯 원형의 야생화 둔덕이 조성되어 있으며 야생화 둔덕의 후면에는 청석과 고급 정원수들이 숲이듯 조화롭게 어우러져 300여 평의 정원은 깊고 아름다웠다. 그것은 모두 그녀 남편의 작품이었다. 농업전문학교 원예학과를 졸업한 남편은 전공과는 상관없이 의료기계 제조회사의 고참 직원으로 일하다가 3년 전에 퇴임하곤 거의 매일 뜰에서 살다시피 한다. 제2의 삶을 비로소 전공을 살려 운영해보려는 듯 비교적 넓은 뜰 안에서 수백 종류의 분재도 만들고 야생화도 심고 1년에 2차례 전지도 하고 접도 붙이면서 또한 사이사이 유기농 채소도 기르면서 매일이 즐거운 듯 정원에서 바쁘게 소일한다. 당금도 며느리와 백합뿌리를 야생화 둔덕에 심으면서 무슨 얘기 끝인지 환하게 웃고들 있었다. 여자도 덩달아 피죽이 웃는다. 웃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그들이 웃으니까 반사적으로 웃음이 덩달아 머금어지는 것이다. 며느리가 등을 보이고 앉은 남편보다 먼저 거실 문을 연 채 정원을 향해 서 있는 여사를 바라보곤 호미를 놓고 손을 털며 일어난다. 어머니, 보약 드실 시간이세요. 며느리가 누구에게 랄 것도 없이 크게 말하곤 현관으로 들어서 주방으로 향한다. 그리고 하얀 주발에 멀끔하게 다려낸 홍삼액을 따루어 차반에 받쳐 나왔다. 드세요. 며느리는 소파 앞에 차탁에 홍삼다리 물이 출렁이는 사기주발을 소리나게 놓아주곤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차가운 보리찬물을 병채 차반에 받쳐 정원으로 나간다. 몸에 열이 많아 젊어서부터 인삼을 멀리하는 남편이어서 여자는 혼자서만 며느리가 끓여놓는 홍삼물을 마신다. 그러고는 또다시 TV의 시선을 고정시킨다. 할 일이 없어서다.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에도
의욕이 일어나지 않아서다. 화장실을 다녀올 생리적 요이나 변이도 없고 움직이고 싶지도 않아서다. 남편은 이런 여사를 두고 아들에게 네 어머니 무기력증에 우울증 상태인 것 같으다. 병원에 입원 진찰을 받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때 아들은 어머니가 40여 년 오죽 바쁘게 사셨어요. 지금 아주 편하게 쉬시는 거예요. 얼마간은 저렇게 보약 드시면서 아주 푹 쉬셔야 해요. 여행을 가시자고 해도 친구분들 만나시라 해도 다 귀찮다. 그냥 이대로 쉬겠다고 하셨잖아요. 이렇다 하게 집어낼 어떤 신체적인 병적인 증상도 없는데 어떻게 입원을 시켜요? 라고 대답했다. 강 여사가 두문불출하고 집안의 거실과 소파에서 붙박힌 듯 앉아 TV에 시선을 꽂고 지낸 지는 한 달 남짓 되었다. 24살에 초등학교 동창인 가난한 청상의 외아들과 결혼하여 남매 낳고 표장마차 통닭구이 장사로 시작하여 20년 만에 장안의 요식업체 명문인 한우 전문 식당을 만들어낸 그녀는 실제 한 번도 마음 놓고 쉬어본 적이 없었다. 더욱이 그 와중에도 따로 사람 두지 않고 홀 시어머니 뇌졸중 간병이며 봉사활동이며 적극적인 자녀 교육 등으로 천방지축 열성을 쏟던 그녀였다. 그러기를 40여 년, 이른을 바라보는 예순의 후반에서 그녀는 그런 모든 일을 놓아버렸다. 식당 운영 외에 그녀 주변의 제방 가정사도 이미 끝난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집안을 일으켜 세운 한우 식당 운영조차 아예 놓아버린 것이다. 5년여를 앓던 홀시어머니가 사망했고 남매를 결혼시켰고 그들 부부의 환갑 진갑잔치도 치루었고 장안의 명문 요식업체로 키워놓은 한우집도 건물과 함께 세를 놓는 것으로 손을 뗐다. 스스로 놓아버린 것이다. 시간을 금쪽알이 떼어쓰듯 억적같이 살아온 지난 42년은 자신을 위해 살아온 삶 같지가 않았던 것이다. 이후 나머지 여생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팠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지난 음력설을 기점으로 거실에 붙박혔다. 새로운 삶을 위해 육신과 정신을 완벽한 휴식으로 충전시켜 앞에서 깨어나도 포효를 터뜨리며 인생 산모작을 가꾸고 싶었는데 어인 현상일까. 가동되지 않는 기계가 고장나듯 충전은커녕 육신의 마디마디 나사가 재에 풀려버린 형국이 되어버렸다.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고 먹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뭔가 본성적 욕구를 관장하는 뇌의 어느 조직이 정지되었거나 주거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으로 빠져버렸던 것이다. 여사의 이러한 현상을 두고 그녀의 남편은 거듭 질환적 증상임을 강조했고 아들은 고개를 흔들었다. 과로에 쩌들어 기진한 상태에 이른 어머니의 정신과 신체가 드디어 한계에 이르러 반사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반응이거나 새로운 환경으로 탈바꿈하려는 과정에 생체적 변화일 수 있으니 다시 의욕이 돌아올 때까지 몸과 마음이 요구하는 대로 푹 쉬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실제 강 여사도 아들의 주장이 그럴듯하여 그런가 보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리고 며느리가 힘을 돋구어 준다며 홍삼을 달여주고 덜어는 전복죽을 끓여주는 대로 받아먹고 누웠다 앉았다 하면서도 그러는 자신의 모양새가 한심스럽다거나 경이롭다거나 그런 어떤 감정조차도 느껴지지 않았다. 40여 년 시간을 쪼개 쓰듯 방방 뛰며 발바닥과 손바닥에 불이 일듯 식당 주방에서 노인 간병에서 지체장애자를 위한 봉사에서 손발이 닳도록 휘두르던 그녀가 시간의 노예가 아닌 비로소 사람으로 변해버렸다고 할까. 그저 멍한 표정인 채 그러다 희죽희죽 벙긋거리기도 하며 초조감도 불안감도 외로움도 늘어지게 편하다는 생각도 갖지 못한 채 그저 고요하고 막막함 속에 빈 독처럼 놓여져 있었다. 남편과 며느리의
자지러지는 웃음소리가 거실 안으로 몰켜들었다. 여사는 덩달아 벙긋거리며 정원켠으로 얼굴을 돌린다. 차가운 보리차 물병을 들고 서 있는 며느리와 마주서서 물컵을 든 남편이 무슨 연유에선지 마주보고 갈갈갈 웃어댄다. 그러다 며느리가 몸을 돌려 물병을 든 채 현관 안으로 뛰어들더니 욕실에서 마른 수건을 챙겨나갔다. 여사는 덩달아 벙글대며 눈앞에서 바쁘게 돌아치다 뛰어나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아버님이 물을 마시다 사례가 들었어요. 코로 물이 분수처럼 쏟아졌어요. 며느리가 연신 자기를 바라보는 여사를 의식해서인지 정원으로 뛰어나가며 소리쳤다. 남편이 며느리가 건네는 수건으로 물범벅의 얼굴을 훔치면서 그렇게 웃음냐? 하자. 아버님, 물토끼 2마리가 아버님 양코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대답했다. 그러자 남편이 얼굴을 닦던 수건으로 며느리를 때리듯 손짓하며 얘기, 표현도 좋다. 너는 시인이 될 걸 그랬다. 하며 만면에 흐드러진 웃음을 거두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도란도란 정겹게 대화를 나누며 백합뿌리를 야생화 둔덕에 심기 시작했다. 화면에서는 노인회관에서 촐로들이 지로박과 블루스를 추고 있고 회관 가득 둘러앉은 젊은이들이 박수를 치고 있는 그림이 펼쳐져 있다. 그녀는 습관처럼 리모컨의 버튼을 눌러본다. 숲속 계곡물에 털부숭이 자연인이 바지를 입은 채 들어가 몇 감는 광경이 나오는가 하면 다시 누른 채널에서는 탁 트인 바닷가에서 해녀들이 금방 잡아낸 생선을 사내들이 토막쳐서 허겁지겁 먹어대는 그림도 펼쳐진다. 좋다, 굳다, 지루하다. 어떤 느낌도 감정도 일어나지 않는다. 멈춰졌던 하품이 다시 터지기 시작했다. 여사는 2번, 3번 소리내어 큰 하품을 하다 소파에 드러누워 눈을 감는다. 얼마나 잤을까? TV는 꺼져 있고 거실로 들이치던 햇살은 쓰러지고 정원으로 향한 커다란 유리문도 닫혀져 있다. 여사는 소파에서 상체를 일으킨다. 여보, 일어났어? 그만 자고 점심 먹어야지. 나 춘식이 막내딸 결혼식에 갔다 올게. 그러세요. 여사는 기계적으로 말하고 TV에 눈을 둔다. 춘식이 5학년 때 당신 엄청 쫓아다녔는데 당신 가방 못 찧었잖아. 남편이 말을 이었으나 여사는 여전히 웃음을 머금은 얼굴로 고개만 끄덕인다. 그때였다. 아버님, 잠깐만요. 현관에서 시아버지의 구두를 꺼내 손질하던 며느리가 꾀꼬리 같은 음성으로 소리치며 2층으로 바쁘게 뛰어 올라갔다. 이어 자주색 나비 타이와 양복 주머니에 꽂는 삼각으로 접힌 동색의 손수건을 들고 내려왔다. 아번 것인데요. 아버님이 이 양복에 어울리겠어요. 바꾸어 보시자고요. 너무 젊은 티 나 보이는 것 아니야? 아버님은 젊으세요. 잠깐만요. 됐어요. 거울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젊고 멋지신지 다른 분 같으세요. 얘가 점점. 여보, 어때? 괜찮아? 여사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며 언제나처럼 고개를 끄덕인다. 남편이 외출할 때마다 현관에서 자주 벌어지는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모습이라 미소를 머금은 채 끄덕인다. 네가 차오기보다 더 예쁘다. 다녀올게. 남편이 며느리의 볼을 튕겨주며 활짝 웃었다. 차오기는 외손자를 3명이나 둔 그들의 외딸 이름이다. 며느리가 정원을 지나 대문까지 시아버지를 배웅하곤 돌아서 현관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시아버지를 배웅할 때의 좀 전 얼굴과는 지극히 대조적인 지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파 위의 강여사를 흘끔 돌아보며 점심 뭐 드실래요? 국수 삶을까요? 한다. 짜증과 피로가
담뿍 섞인 음성이다. 아무거나. 아니야, 먹고 싶지 않아. 그래요? 그럼 나 올라가서 쉴게요. 며느리는 2층으로 오르는 나무 계단을 거칠게 밟고 올라갔다. 이어 집안에는 소리를 죽여놓은 TV의 화면 외에 적막감이 감돌았다. 갑자기 달라진 며느리의 표정이나 퉁명스러운 말투도 여사에겐 대수롭지가 않았다. 궁금하지도 언짢지도 않았다. 시아버지 면전과 부재시의 언행이며 표정이 유별하게 대조적임이 하루 이틀 있어온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확치는 않으나 강 여사가 식당을 새로 놓고 집안에 들어앉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였지만 그녀는 며느리의 행동이나 표정에 관심이 없었다. 그날 저물녘 결혼식에 갔던 강 여사의 남편이 거나하게 취하여 귀가했다. 2층에 있던 며느리가 자지러지듯 환성을 지르며 뛰어내려와 정원을 지나 대문께로 달려나가 시아버지를 맞이한다. 아버님, 인제 오셔요? 한 잔 드셨어요? 오냐 오냐. 오늘 말이야. 네 덕분에 10년 젊은 오빠라고 여자 동창들이 놀리더라. 은발의 자줏빛 나비 넥타이가 썩 어울린대. 네, 며느리 디스플레이라고 자랑했지. 그러셨어요? 아, 좋아라. 아버님, 여기 조심하세요. 모가나무 가지가 길 쪽으로 너무 뻗쳤어요. 그래, 그래. 올가을 수확하고 이 가지는 잘라버려야겠어. 그들은 철대문 안 모가나무 아래를 지나면서 주고받았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바른 팔을 두 팔로 자기 가슴에 밀착하듯 부축하고 걸으면서 조심하라는 말을 연이어 한다. 현관 안에 들어와서도 시아버지를 보듬듯 상체를 부축하며 현관 마루에 앉게 했다. 아버님 이리 앉으세요. 제가 구두끈 풀어드릴게요. 괜찮다. 내가 할게. 나 많이 취하지 않았어. 여보, 강여사, 나왔어요. 소파에서 새우잠을 자다 상반신을 일으켜 앉아있던 여사가 웃었다. 거실로 올라선 남편이 여사가 앉은 소파의 맞은편에 터벌썩 앉으면서 이날 결혼식에 나타난 초등교 동창들의 안부를 꿰기 시작했다. 오동나무집 길자가 작년에 세상 버렸대. 아직 70도 안 됐는데 너무 빨리 갔지. 모두들 당신이 같이 오지 않았다고 야단이었어. 용만이는 당신이 어디 아픈 것 아니냐며 집에까지 따라올 기세였어. 인제사 말이지만 용만이도 당신 참 좋아했거든. 내가 승리했지만 말이야. 당신 기운 좀 차리면 언제 초등동창들 집으로 한번 초대해야겠어. 괜찮지? 여사는 여전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그때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 다소곳이 앉으면서 양말을 벗겨드리겠다고 손을 내밀었다. 그려. 시아버지는 사양없이 며느리의 손길에 발을 내맡기곤 여보, 야가 우리 차옥이보다 더 사랑스럽지? 하며 연신 껄껄껄 웃어젖혔다. 됐어요, 아버님. 이제 샤워하세요. 저녁상 차릴게요. 그려.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바꿔 입고 욕실로 향하고 며느리는 노랑나비처럼 팔랑거리듯 욕실에서 주방으로 거실로 사뿐사뿐 돌아쳤다. 풍만한 가슴과 허리깨가 드러나는 타이트한 티셔츠와 바지가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움직인다는 생각을 여사는 문득 한다. 5월이 되면서 기온은 한여름 날씨로 변했다. 정원의 봄꽃은 3, 4월에 이미 만개하여 다 지고 지푸른 잎들만 무성한 가운데 매미 소리며 풀벌레 울음소리가 무성했다. 유독 붉은 백일옥나무가 정원수 사이사이에 10여 그루 섞여 붉은 꽃을 피워 정취를 돋구었고 산나리 꽃도 야생화 둔덕에 흐드러지게 피었다.
지난 봄에 강 여사의 남편과 며느리가 어우러져 심은 백합도 만개했다. 30여 평의 채마밭에서도 상추, 부추, 고추, 가지 아욱이 잦은 비로 화학비료나 농약 먹은 것처럼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5월 둘째 주의 주말 정오께였다. 지리산 철쭉제 산행에 참여한다며 사흘째 집을 비우고 며느리도 외출하고 집에 있지 않았다. 이날은 일주일에 2번 가사를 도와주는 파출부가 들리는 날이었는데 그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내가 오는 날은 며느님 외출 날이구먼요. 그지요 사모님? 하며 강 여사에게 인사를 대신하듯 이죽거렸다. 파출부는 이어 아니 날씨가 이리도 무더운데 철쭉이 진작 졌을 텐데 사장님과 아드님은 철쭉제에 가셨어요? 했다. 며느리와 미리 전화가 되어 있었던 모양으로 파출부는 부재 중인 이 집 남자들의 거취를 알고 있었다. 그곳은 높은 산이라 기온이 다르겠지. 강 여사가 차분하게 응수를 했다. 여느 때같이 벙긋벙긋 미소만 머금고 무슨 말이든 상대의 뜻대로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긍정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다. 그리고 이어 파출부에게 제마밭의 열무와 부추를 잘라 겉절이를 만들라고 한다. 앞치마를 몸에 걸던 파출부가 천천히 입술을 벌렸다. 어머, 사모님, 열무김치 드시고 싶으세요? 어머, 어쩜? 그럴게요. 예. 파출부는 간만에 당신의 의견을 또렷이 피력하는 TV 앞에 붙박이처럼 앉아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웃기만 하던 노인. 그 노인이 아닌 것 같은 여사를 쳐다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날 파출부는 사뭇 흥분한 상태로 여사를 연신 흘금흘금 훔쳐보며 열무, 부추 겉절이를 요랑없이 많이 만들어 절반 이상은 그녀가 가져갔다. 강 여사가 챙겨주었던 것이다. 다음 날 오전역이었다. 이날 저물녘에는 남편과 아들이 산행에서 돌아올 것이었다. 어저께 외출해서 밤늦게 귀가한 며느리는 오전 10시가 넘도록 아래층으로 내려오지 않았다. 며느리는 집안에 강 여사가 혼자 있을 때는 아래층의 그녀에게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지만 이날은 기본적인 조반 챙김도 없어 여사는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을 밟기 시작했다. 몇 달 만인지 알 수 없었다. 정확히 구정 이후부터 더욱 구체적으로는 40여 년 운영하던 한우 식당을 접으면서부터 넋두를 놓다시피 했으니까 2층으로 올라가 본 적이 석 달, 20날쯤은 되는 것 같았다. 2층의 거실에는 며느리의 외출복과 핸드백이 소파 위에 흐트러져 있고 맥주캔도 너댓 개, 포도주 한 병, 육포와 문어포 등의 안주와 키위, 귤 등의 과일이 차탁과 바닥에 질펀하게 널려져 있었다. 지난밤 늦게 들어온 며느리가 TV를 보며 혼자 술을 마셨던 모양이었다. 여사는 며느리가 자고 있을 침실방 가까이로 다가서다가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며느리의 거칠은 말소리에 스르르 멈춰 선다. 누군가에게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홍삼 잘 받았어? 푹 다려잡소. 한 달은 너끈히 먹을 거야. 걱정 마. 이 집에는 돈밖에 없어. 또 많이 사면 돼. 내가 처음에 판단을 잘못했던 것 같아. 우리가 분가하겠으면 2층에 시누이네가 들어와 살도록 해야겠다고 두 양반이 그러길래 분가하지 않고 시부모님 모시고 함께 살겠다고 했지. 자칫 이 큰 집이 시누이에게 상속될까 봐. 그랬는데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치매 환자를 떠안게 되었으니 말이야. 지금은 그냥 멍하니 천치 바보 같아. 영감과 박서방은 그냥 쉬는 중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니야. 분명히 백치가 되는 정신병이 들었거나 심한 우울증을 앓거나 내가 보기에 치매 초기에 해당해. 그냥 멍하니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주는 보약만 야금야금 잘 먹고 있어. 피둥피둥 살이 올라 뽀얘. 얼른 죽을 사람도 아니야. 박서방은 내 말을 잘 들으니까 요양원에 보내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지만 영감이 문제야. 그러니 뭐냐 말이야. 앞으로 바지에 똥오줌 싸대고 온갖 지랄 같은 병증 부려대면 나는 어째야 되느냐고. 물론 간병인과 파출부는 당연히 대주겠지만 내가 왜 그 짐을 떠맡아야 해? 자식이라곤 남매뿐인데 한우 집 빌딩이며 다른 부동산도 많고 이 집을 굳이 딸에게 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공연히 함께 살겠다고 했어. 물론 지금 이사 큰 힘 드는 거 없어. 영감이 나를 유독 예뻐하시고 나도 영감이 나를 좋아하도록 신경을 쓰지만 영감도 싱싱한 젊은 애가 좋은가 봐. 덜어는 얼굴을 붉히고 영감의 눈빛이 묘할 때가 있어. 걱정 마. 아래층 TV 앞에 멍청한 바위처럼 퍼져 있어. 들어도 뭔 소린지 모르는 백치야. 그저 멀금멀금 웃기만 해. 그 짐덩어리가 싫어. 어서 시설로 보내고 내가 명실공히 이 집안 주인이 돼야지. 물론 안 하지. 누구에게 이런 속말 하겠어? 엄마니까 하지. 아침밥? 아니, 아직 안 먹었어. 괜찮아. 천치라니까. 희죽희죽 웃고 앉아있을 거야. 이제 내려가 봐야지. 엄마 끊을게. 여사는 서둘러 소리를 죽여 계단을 밟고 아래층 거실로 내려왔다. 그리고 TV 앞에 퍼지르고 앉아 쿵쾅대는 심장깨를 손으로 지그시 눌러 진정시킨다. 29살 며느리가 저렇게 영악한 줄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라 놀란 가슴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며느리가 쿵쿵쿵 계단을 밟고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여사는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쳐다보며 희죽희죽 웃는다. 여사를 힐끔 흘겨보던 며느리는 혀차는 소리와 함께 늘어지게 선 하품을 하며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사골국 한 그릇을 레인지에 데워 식탁에 놓고 밥 한 공기와 소금 접시 하나 그리고 수저를 곁들여 놓으면서 식사하세요. 여사를 향해 소리쳤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쭈비쭈비 식탁으로 다가간 여사는 의자에 앉으려다 말고 냉장고 문을 열고 부추 겉처리통을 비틀대며 가까스로 꺼내어 뚜껑을 연다.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눈을 벌려뜨고 여사를 쏘아본다. 그러다가 어머, 아줌마가 부추김치 담가놓았네. 이것이 먹고 싶어요? 강 여사가 희죽거리며 고개를 끄덕인다. 별일이네. 입맛이 돌아오는 모양이네. 아무거나 주는 대로 먹더니. 며느리가 중얼거리며 겉절이를 두어 젓가락 접시에 집어내어 여사 앞에 놓으면서 연신 여사의 얼굴을 뚫어지듯 주시한다. 드디어 이제 치매로 발병하는 모양일세. 안 하던 짓까지 하는 걸 보니 아버님도 안 계신데 어떡하지? 여사는 며느리의 당황스러워함을 못 본 척, 못 들은 척 여느 날처럼 사골국에 밥을 말아 부추 겉절이를 걸쳐 먹는다. 여사가 식사를 하는 동안 며느리가 거실의 전화기에 매달렸다. 산행 중인 아들에게 거는 모양이었다. 병이 드디어 도지는 모양이에요. 생전 안 하던 냉장고 문을 열고 김치통을 꺼내고 무서워져요. 빨리 와요. 아, 예, 아버님, 어머니가 이상하세요. 전혀 안 하시던 행동을 하세요. 글쎄요. 좋은 증상이신지 치매가 비로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치매일 수도 있잖아요. 식사를 하던 여사가 씁쓸한 미소를 흘린다. 어저께 파출부가 오기 이전부터 여사는 막혀있던 내의 한 공간이 터지는 듯한 신선한 소통의 느낌 같은 것을 받고 있었다. 순전히 느낌에 불과했던 것이지만 정신없이 바쁜 자신이 왜 이리 집안에 할 일 없이 처박혀 있는지 그것도 석 달이 넘도록 이해가 되지 않았다. 자신의 행위에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 그녀는 또한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미혹의 함정에서 건져냈다는 안도감은 있었다. 석 달여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자신의 눈도 멀게 하고 귀도 멀게 하고 생명체로서 갖출 수 있는 모든 욕망과 감성과 감정까지도 멈추게 했는지, 가두어 놓듯 몸통을 한 곳에 붙박혀 두었는지 수십 번 되풀이 생각해도 불가사의였다. 분명한 것은 끝없이 고단하던 몸이 새로이 정비되듯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뿐하고 신선하고 싱그럽다는 느낌이었다. 짧지 않은 긴 숙면의 마취 상태에서 깨어난 기분이었다. 자신의 감성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한 계기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알 수는 없어도 며느리의 야누스적인 태도와 젊음의 열정 앞에 조금씩 비틀거리던 남편의 전신에 서린 홍소가 기억에 남아 있음을 보면 그것이 깨침을 앞지르게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그녀는 생각해 본다. 그날 저물녘에 남편과 아들이 산행에서 나흘 만에 귀가했다. 그들은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강 여사를 쳐다보았다. 며느리의 전화에 혹시나 싶었던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여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시종 그녀를 살폈고 여사는 변함없이 벙긋벙긋 웃기만 했다. 변화된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냉장고 문을 열고 김치통을 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추김치를 달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두 남자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아들이 반문하자 며느리가 여사를 향해 손짓을 하며 저렇게 또다시 TV 앞에 붙박혀 계시는 거죠. 했다. 김치가 잡수고 싶으셨던 게지. 반찬을 안 드렸어? 아니요. 사골국에 호박, 버섯, 가지나물 다 드렸죠. 생홍삼 주스도 갈아드리고 전복찜도 해드리고. 아 참, 아버님, 내일 큰 시장 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홍삼을 잘 잡수던지 홍삼이며 전복을 다시 구입해야 돼요. 아버님 저하고 같이 시장 가실 거죠? 오냐, 알았다. 여사는 TV에 시선을 꽂은 채 다소곳이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눈을 감는다. 남편과 아들이 부재한 동안 사골국 외에 며느리가 주워 넘기는 어떤 약도 반찬도 차려준 적이 없었지만 여사는 그저 벙긋벙긋 웃기만 한다. 새롭게 반응했다간 자칫 치매 증상으로 몰아댈 것 같아서 보다 며느리에 대해 여유 있게 깊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인지도 몰랐다. 그날로부터 사흘 후였다. 남편이 며느리를 데리고 인삼의 고장인 금산으로 여사가 먹을 홍삼을 구입하기 위해 가겠다며 아침부터 준비가 부산했다. 며느리는 언제나 차림이 대담했지만 이날따라 허벅지가 드러난 핫팬츠와 가슴이 깊게 파인 티셔츠에 커다란 모자와 망태형 밀가방을 메고 선글라스도 착용하여 망고 모자와 역시 색안경을 낀 남편과 함께 마치 해변으로 비서를 떠나는 부녀강 같은 모습으로 그들은 거실을 나서려 했다. 여보, 금산 가서 홍삼 사고 돌아올 때 노량진 시장 가서 전복도 사올게. 오늘 파출부 아주머니 오시는 날이니 세약이 없어도 괜찮겠지? 거실의 TV 앞에서 연신 벙긋벙긋 선한 웃음을 머금고 붙박혀 있던 여사를 향해 남편이 말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며느리는 여름용 샌들을 꺼내 신으며 여사를 돌아보지도 않고 소리만 높인다. 여사가 웃음을 거두고 거실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형광계에 그들을 바라본다. 가실 필요 없어요. 홍삼이 내 몸에는 맞지 않아요. 남편은 현관문을 열다 말고 며느리는 샌들을 신다 말고 두 눈을 희둥그렇게 뜨고 동시에 여사를 돌아보았다. 여보, 당신 괜찮아? 내가 어때서요? 한 석 달 푹 쉬었을 뿐인데. 며느리는 벌린 입을 닫지 못한 채 한마디 반응도 보이지 못하고 남편은 망고 모자를 벗어던지고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올라섰다. 여보, 그려 푹 쉬었을 뿐이지. 아니,
이런, 당신 맑은 음성 듣는 게 얼마만이야. 그래요. 세상에. 그런데 인삼이 몸에 맞지 않다니?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소? 그럼요. 한 달 넘게 홍삼이나 전복을 먹어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멀쩡하니 기운이 넘치잖아요. 예세아가 간만에 커피 한 잔 마시자꾸나. 아버님 것과 2잔 진하게 내려서 이 차탁으로 가져오려무나. 여사의 표정과 음성은 의연하고 눈빛은 초롱초롱 빛났다. 흐린 눈빛에 흐흐흐흐 예. 그러면요. 따위로만 반응하던 그간의 거실 TV 앞 붙박이 여사가 아니었다. 며느리가 허둥지둥 커피 2잔을 내려 소파 앞에 차탁 위에 놓는다. 거기 좀 앉거라. 여사가 맞은편 의자를 손짓하며 며느리를 앉게 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여사를 번갈아 바라보며 웃다 울상짓다 붉어지다 창백하다 낯빛이 다변해졌다. 어머니, 저 정신이 돌아오셨다니 정말 축하드려요. 세상에 꿈만 같아요. 어머님 너무 기뻐서 울고 싶어요. 며느리가 여사의 눈치를 살피며 울먹거리기도 했다. 그래, 고맙다. 내 정신이 어디 갔었냐? 좀 쉬려고 정신을 내 속 깊은 곳에 내 스스로 가두어두고 있었지. 나 그동안 멀쩡했어야? 어머님. 감격할 것 없다. 아가야, 그간 아버님 매실이야 집안 살림하랴 고생했다. 이제 내가 너를 좀 쉬게 해줄게. 내일부터 네 친정 부근의 전세 아파트를 구해보거라. 네가 결혼하여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아기가 없음은 시부모 모시고 같이 살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그럴지도 모르잖니. 네 친정 동네에서 네 남편하고 둘이 재미있게 살아보렴. 그럼 우리 집 3대손 딸이라도 좋은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새아기 나이 29이니 마냥 아기 들어설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지 말고 전문 병원도 다니면서 적극성을 띄워보렴. 너희가 쓰던 2층은 내가 글 읽고 쓰기를 좋아하지 않니? 그래서 아직 70살 전이니 이제부터 작가 수업도 하고 내 자서전을 쓸 지필실로 구조를 바꾸어서 이용할 생각이다. 여보. 어머니 갑자기 그런 말씀을. 남편과 며느리가 동시에 반응을 보였다. 갑자기라니? 그렇지 않다. 쉬는 동안 오래 생각하고 드디어 결정한 것이다. 내 산모작 인생의 시작을 위해서도 새아기 너를 위해서도 우리 집안을 위해서도 무난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내일부터 당장 아파트를 알아보고 5월 넘기지 말고 분가해 주기를 바란다. 내 계획이 번복될 것이라군. 천만에 생각지 말거라. 여사는 그 말을 끝으로 현관을 벗어나 정원으로 나갔다. 5월의 햇살이 6월 말복쯤의 열기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남편이 뒤따라 정원으로 쫓아나왔다. 여보, 쟤네들이 놀라지 않을까? 나름대로 우리에게 신경 쓰고 살고 있는데. 남편이 여사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다. 여사가 얼굴 가득 냉소를 머금고 남편을 쳐다본다. 박기훈 씨, 젊은 사람들과 살고 싶으면,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우면 함께 나가 살아도 돼. 이 집은 흙마당 좋아하는 당신을 위해 내가 식당에서 뼈 몸 깎듯 노동하여 마련한 네 집이니 내 맘대로 결정할 수 있어. 막지 않을 테니 원하는 대로 해. 여사는 뜨거운 햇살 아래서 2팔을 활짝 벌리고 긴 숨을 들이마신다. 배가 불룩해지도록 열기를 빨아들였다가 뱉어낸다. 오래도록 햇살을 받지 않아서인지 약간의 어지럼증이 왔으나 더 이상 말을 베지는 않는다. 애써 상체를 더욱 꼿꼿이 고추세운다. 오늘의 소설 휴면은 여기까지입니다. 작가님의 소설집인 산 가시네는
야생과 생명, 인생, 죽음과 같은 주제로 크게 4부분으로 나뉘어져 24편의 단편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소설을 읽어도 벅찬 감동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보내드린 소설 어떠셨어요? 체증이 좀 내려가셨나요? 감상평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오늘도 따스하고 포근한 밤 되시고요. 하수담은 또 다음 소설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